세계 최초로 모터사이클을 타고 시베리아를 단독으로 횡단한 김현국 탐험가가 지난해 5월 출정한 유라시아 대륙 횡단을 6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6차례에 걸친 시베리아와 유라시아 대륙 횡단을 통해서 방대한 자료를 축적해 오고 있는 김현국 탐험가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연말에 횡단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6번째 유라시아 대륙 횡단, 주제가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이었습니다. 이번 여정은 특히나 이제 그동안 했던 바이크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제 SUV죠. 캐스퍼를 타고 다녀오셨는데요. 6번째 완주, 이게 느낌이 어떨지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이란 이름으로 6번째 유라시아 대륙 횡단을 마쳤는데요. 이번에는 겨울 환경에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도로를 자료화했어요. 이것은 그동안에 이제 저희 반복된 행위로 인해서 모든 환경에서 시베리아를 지나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가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유라시아 마실가기죠. 이것은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우리 일상에 있는 이동 수단으로 한반도로부터 확장된 공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이죠, 현재. 그리고 유라시아 지역에서는 현재 전쟁 중이고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암스테르담까지 14,000km로 우리의 일상이 확장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에 이어서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 주제, 아시안 하이웨이, 이거 처음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생소할 텐데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건가요? 이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은? 그렇습니다. 한반도는 대륙으로 나가는 국제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부릅니다.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프로젝트고요. 아시아 각국이 서로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국경을 열어서 나라와 나라를 길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아 각국을 55개 간선도로가 연결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중국 쪽 1호선과 시베리아 쪽 6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은 이제 제가 반복적으로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를 작업하고 있는데 이 루트와 많은 구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부산에서 이제 출발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현실적인 여건상 북한은 이제 우리 이제 차로 통과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여정이 이제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고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됐는지 그 여정에 대한 경로들이 좀 궁금할 텐데요. 그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광주에서 출발을 했고요. 부산을 거쳐서 동해시에서 배를 탔고요. 북한 구간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동해시에서 배를 탔고 차와 함께 블라디보스톡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후에 하바롭스크, 치타, 그리고 바이카로스죠. 크라스노야르스크, 옴스크, 그리고 예카제렌부르크를 통해서 우랄 산맥을 넘었고요. 그다음에 모스크바와 발트 3국, 바르샤바, 베를린, 그리고 여정의 목적지인 암스테르담에서 육로 귀국길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우랄 산맥을 다시 넘었고요. 시베리아를 거쳐서 블라디보스톡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동해항으로 들어왔고요. 부산을 거쳐서 부산과 서울을 거쳐서 이번에 위대한 여정이 시작됐던 광주로 복귀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이 동선을 언뜻 떠올려 보니까 이게 세계 지도상에서 떠올려 보니까 거의 지구의 절반을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길고 머나먼 여정인데 큰 탈 없이 일단 다녀오셔서 다행이고요. 좀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를 중심으로 유라시아 대륙 횡단도로에 대한 자료를 계속해서 구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시민분들이 보셨을 때는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이 대륙 횡단도로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궁금하실 수도 있고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를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죠. 유라시아 대륙은 인구 45억 이상의 거대 시장이자 자원의 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3개의 시차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땅인데요. 이곳을 한두 번의 경험으로는 알 수 없겠죠. 저는 유라시아 대륙과 29년의 인연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6년과 2001년, 2014년, 2017년, 2019년, 2023년 모두 6차례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을 마쳤습니다. 이를 통해서 14,000km 곱하기 알파가 되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대륙을 가로지르는 간선 도로로부터 지선으로 연결되는 각각의 지점에 1,000km 단위로 12개의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어요. 이번 여정에서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가 보다 촘촘해졌고 또 14,000km 길에 대해서 시각 자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12개 베이스 캠프를 바탕으로 해서 유라시아 대륙을 보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세계 최대의 탐험단체로 알려져 있죠. 뉴욕 익스플로러스 클럽에서 이번 트랜스 유라시아 그 프로젝트를 발표를 거기에서 했고요. 또 러시아 연방 정부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유네스코 지정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바이칼 호수 보존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가하기도 했고요. 러시아 최대의 뉴스 통신사로 알려져 있는 니아 노보스티와의 인터뷰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대륙 횡단 중에는 콤소몰스크 프라우다라는 신문사와 또 연합신문 그리고 독일에서는 베를린 신문과의 만남이 있었고요. 네. 자, 이제 이러한 오랜 기간에 걸친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또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구축 작업을 해오신 것들이 하나씩 둘씩 성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유라시아 대륙 가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상황이니까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 드셨는데 실제로 좀 다니시는 중간에 위험한 상황들은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제2동 루트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접경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별 위험은 없었고요. 단지 그래도 현재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요. 러시아 전역에서 전투병을 모집하는 유료 광고물들이나 포스터들이 곳곳에 눈에 들어왔고요. 또 모스크바의 러시아의 수도죠. 모스크바는 드론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한 전파 장애를 띄웠어요. 이로 인해서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의 시내 중심부 붉은 광장이죠. 여기까지 차로 몰고 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국경을 통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차를 인수받는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또 러시아와 유럽 국경에서 통관 작업하는데도 기본적으로 3박 4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좀 인상적인 것은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러시아 본토는 공격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이 평소처럼 유지된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요. 또 러시아는 11개 시차가 있는 세계 최대의 면적을 갖고 있는 나라죠. 이 큰 나라에서 나오는 풍부한 자원으로 현재 전쟁 중으로 인해서 서방 세계와 관계가 두절돼 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수 시장이 평소처럼 유지된다는 게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우물 밖에 왜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왜 경계 밖에서 도전을 해야 되는지 절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탐험가님께서 그동안은 이제 모터사이클을 이용해서 탐험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캐스퍼라고 하는 이제 소형 차를 타고 이동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전과 좀 달랐던 점도 많으셨을 것 같고 또 감회도 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예, 998cc 캐스퍼 경승용 차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면서 문제가 없었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는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면서 반복적으로 모터사이클을 이동 수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정에서는 자동차를 사용했죠. 서로의 공통점은 모두 배기량이 1000cc가 안 된다라는 거고요. 서로 다른 점은 자동차는 4바퀴가 있어서 오토바이에 비해서 보다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998cc 경승용차라는 것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라는 대중성을 상징하죠. 저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대륙의 끝없는 길 위에서 달리고 멈추는 행위를 셀 수 없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겨울 환경의 시베리아, 야생의 땅이죠. 겨울 환경의 시베리아를 횡단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캐스퍼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성능의 최대치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이야기만 또 따로 해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996년 모터바이크로 시베리아 첫 횡단을 한 이후에 대륙 횡단에 여러 차례 도전해 오셨습니다.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또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처음에 가셨을 때랑 지금 비교하면 거의 이제 한 20년이나 훨씬 넘어가는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좀 눈에 띄시던가요? 예, 시베리아를 모터바이크로 횡단했던 1996년의 러시아 도로 상태는 그야말로 그 열악함 그 자체였죠. 자갈투성이의 산길이었고요. 또
질퍽거리는 습지가 대부분 아주 구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로라는 곳은 뭐 포트홀이라고 불리죠. 구멍투성이 천지였고요. 그런데 이 길이 2010년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를 거쳐서 거쳐가는 1만 킬로미터 러시아 횡단도로가 완성이 되었고요. 2014년에는 본격적으로 2014년부터 도로 포장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현재는 광주에서 출발해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암스테르담에 이르는 1만 4천 킬로미터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의 전 구간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여행자들을 위해서 휴게소, 주유소, 그다음에 숙박시설, 정비소와 뭐 샤워장까지 갖춰진 관련 시설물들이 끝없는 길 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대륙의 길에서 만들어지는 변화들은 기회입니다. 탐험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어렵고 낯설고 막연해 보였던 그 시베리아 또 유라시아까지 가는 그 길이 뭔가 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좀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앞으로 탐험가로서 또 어떤 도전을 해나가실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지켜보실 텐데요. 어떤 도전 더 해보고 싶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유라시아 마실각이라고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차를 타고 바이칼 호수에 가서 함께 낚시를 하고 오고, 우리의 청년이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팔트에서 윈드서핑을 하고, 우리의 어른들이 자신의 차로 유라시아 대륙의 북극권에서 오로라를 보고 오는 일, 생각만 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1996년에 모토바이크를 이동수단으로 시베리아를 횡단했고요. 이것은 최초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의 길 위에서 보낸 29년이라는 시간은 이야기로서의 디테일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최초의 기록과 이야기로서의 디테일을 배경으로 지구촌 시민 누구든지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는 메타버스, 가상세계를 활용한 게임과 증강현실 아바타,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유라시아라는 단어를 특화시킨 여행자 복합 공간으로서 유라시아 콤플렉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디지털 기반의 세계화 시대죠. 이 대륙의 길 위에서 만들어진 저의 재료들이 세계를 상대로 어떤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지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김영국 탐험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탐험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